여러분에게 딱 6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는 지금 불만을 품고 퇴사하려는 직원들의 막 암울한 수치가 적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고요. 와, 상상만 해도 벌써 막 숨이 막히는데요. 그쵸.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밀폐된 방을 나갈 때까지 아주 완벽한 진단이랑 해결책을 내놓아야 해요. 게다가 막 사방에서 날선 반대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 그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네네, 미소를 잃으면 안 됩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당신의 리더십 자격은 가차없이 박탈당하는 거죠. 흥미롭게도 이건 무슨 영화 대본이 아닙니다. 아, 진짜 현실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예비 리더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주 비밀스럽고 냉혹한 평가의 현장입니다. 그 밀실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우리가 평소에 뭐 리더십이나 소통이라고 되게 막연하게 부르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날카로운 메스로 해부되고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쵸. 모호한 덕목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인지적 능력 그리고 감정 통제력을 시험받는 진짜 전쟁터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가 파헤칠 자료가 그 어떤 때보다 흥미롭습니다. 바로 2026년 4월 13일 그 케인즈 그룹에서 작성된 팀장급 역량평가 교육 실습용 퍼실리테이터 종합 가이드입니다. 오, 조직이 리더를 평가할 때 몰래 쥐고 있는 진짜 채점표를 우리가 딱 입수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매뉴얼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훑어보지 않을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진짜 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의 기저에 깔린 심리적 역학을 다 뜯어볼 거고요. 네네, 아주 기대됩니다. 당장 내일 여러분의 출근길이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무기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통찰을 쫙 뽑아낼 예정입니다. 이 문서를 쭉 분석하다 보면요. 현대 비즈니스 환경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그 생존 기술이 과거랑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저는 이 전체 평가 프로세스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엄청 정교하게 설계된 방탈출 게임이 떠올랐어요. 무대는 국민생활서비스진흥원이라는 가상의 기관이고요. 네, 그리고 주어지는 시간이 딱 65분이죠. 맞습니다. 10분 동안 과제를 이해하고 30분 동안 미친 듯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15분 동안 발표랑 살벌한 질의응답을 치러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퍼실리테이터의 피드백을 견뎌내야 합니다. 와, 진짜 타임어택이나요? 숨 돌릴 틈이 없어요. 그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경악했던 건 이 시간 압박이 아니에요. 바로 이 게임의 절대 규칙 때문이었죠. 아, 그 절대 규칙. 네, 평가 대상자는 자신이 현실에서 쌓아온 화려한 실무 경험이나 배경 지식 같은 걸 단 1%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눈앞에 제공된 이메일, 브리프, 통계 기사 같은 가상의 자료만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평가의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 대목에서 엄청 강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잠깐만, 팀장급 역량평가라며 리더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현장에서 막 구르면서 얻은 뼈저린 경험이랑 노하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오히려 과거의 그 훌륭한 성공 사례를 뽐내야 높은 점수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개인의 무기를 다 빼앗고 가상의 서류 더미 속에 사람을 던져놓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언뜻 보면 되게 가혹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지식 차단 규칙은 리더십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테스트입니다. 바로 과거의 성공 경험에 잡아먹히는 현상이죠. 헉,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막 급변할 때 과거에 성공했던 리더들은 종종 새로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자신의 과거 경험이라는 필터로 통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든요. 아, 약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걸 이른바 휴리스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 지식을 차단한다는 건 그런 낡은 관행과 선입견을 아예 원천봉쇄해버리는 겁니다. 와, 당신이 예전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상관없다. 오직 지금 주어진 이 낯선 정보들만 분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맥락을 도출해낼 수 있냐? 이걸 보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순수한 인지적 유연성이란 논리적 추론 능력만을 싹 다 발가벗겨서 평가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의도죠. 아,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그 라떼 리더십을 걸러내기 위한 진짜 완벽한 필터네요. 현상의 나열이 아니라 낯선 변수들 사이에서 본질을 꿰뚫는 능력을 보겠다. 네, 그럼 이 방탈출 게임의 참가자인 가상의 최민준 팀장이 맞닥뜨린 그 낯선 변수들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요. 이 기관은 지금 그야말로 침몰 직전입니다. 핵심 과제가 MZ세대 이탈 및 조직 문화 만족도 하락이거든요. 데이터가 묘사하는 상황이 그냥 단순한 불만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더라고요. 수치가 진짜 살벌해요. 소수점까지 굳이 다 읽을 필요도 없이 충격적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에 4.1%였던 MZ세대 퇴직률이 2026년에는 7.2%로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세상에? 2배나요? 더 심각한 건 입사 1년 안에 도망가는 조기 퇴사율이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갓 뽑은 신입사원 3명 중 1명이 1년도 안 돼서 사원증 집어던지고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심각하네요. 조직 문화 종합 만족도도 72점에서 63점으로 뚝 떨어졌고요. 네네. 유연근무제라는 되게 번지르르한 제도가 있어도 정작 그걸 써야 할 MZ세대의 활용률은 22%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그 퍼실리테이터들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 디지털 서비스부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서는 전체 인원의 50%가 MZ세대인데 만족도는 고작 52점밖에 안 돼요. 가장 정부 역동적이어야 할 부서가 가장 심하게 골마 터져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 약간 멍해지더라고요. 이 진흥원은 비록 가상의 기관이지만 이 시나리오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랑 너무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단순히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혹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 이렇게 표면적인 세대 갈등으로 치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바로 그 순간 평가표에 최하점이 찍히는 거군요. 가차 없죠. 이 시나리오는 세대 갈등이라는 가면을 쓴 구조적 붕괴를 리더가 어떻게 재구성, 즉 프레이밍할 수 있는지를 묻는 테스트입니다. 흩어진 데이터를 막 연결해야 하는 거네요. 왜 디지털 부서 불만이 최거조일까? 젊은 직원들이 낡은 결제 시스템이랑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왜 유연근무를 못 쓸까? 제도는 있지만 눈치를 봐야 하는 경직된 문화라던가 보상의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문제를 시스템의 오류로 진단해내야만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병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메스를 대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렇게 시스템의 실패를 완벽하게 진단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진단을 마쳤으니 이제 설득의 시간이죠. 맞아요. 진단이 끝났다고 바로 방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나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가이드의 두 번째 평가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통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막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화려한 발표력 정도로 오해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쇼맨십이 필요한가 했죠. 전혀 아닙니다. 이 가이드가 요구하는 건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소통이에요. 막연하게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퇴직률이 7.2%로 급증한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렇게 숫자를 무기로 써야 하죠. 근데 솔직히 발표보다 더 소름 돋았던 건 그 직후에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혁신안을 내놓았더니 퍼실리테이터들이 갑자기 막 이해관계자로 빙의를 하더라고요. 아, 롤플레잉이 시작되는 거죠? 네, 사방에서 칼을 꽂기 시작해요. MZ세대 달래주려다 기존 세대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면 어쩔 겁니까? 노조가 성과보상 체계 건드리는 걸 결사반대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막 이런 압박 질문이 쏟아집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리더들이 우수수 무너지거든요. 퍼실리테이터들은 의도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평정심을 흔들고 자존심을 딱 건드립니다.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감점받는 리더들은 주로 어떤 패턴을 보이나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말을 끊거나 자기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목소리 높이는 거예요. 네, 왜 그런 태도가 나오냐면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고안해낸 해결책이랑 자기 자아를 막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 아이디어에 대한 공격을 내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반격하게 되죠. 하지만 우수한 리더의 채점 기준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반대 의견을 공격으로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춤의 파트너로 삼습니다.
춤의 파트너요? 와, 그거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저는 이 질의응답 과정 보면서 복싱이 아니라 약간 아이키도, 그러니까 합기도가 떠올랐거든요. 오, 아이키도 비유 좋은데요. 어떤 면에서요? 복싱은 날아오는 주먹을 내 주먹으로 맞받아치거나 막 단단한 가드로 막아내잖아요. 충돌이 발생하죠. 근데 아이키도는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그 힘과 방향을 그대로 흡수해서 엄청 부드럽게 흘려보내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원시키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정확히 딱 그거예요. 방패로 막아내는 게 아니군요. 네, 노조가 반대하면 어떡할 거냐는 커생 공격이 훅 들어오면 방어하는 대신 노조에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 저 역시 가장 깊이 고민했던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아, 인정해주면서 힘을 흡수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라면서 상대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논리를 굳히는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 이게 진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이죠. 이렇게 끌어들이는 아이키도 기술. 진짜 멋지네요. 자, 여러분은 완벽한 진단도 했고 이런 아이키도 기술로 노조 공격도 다 흘려보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훈훈한 상황이네요. 네네. 근데 그때 재무 책임자가 딱 헛기침을 하면서 묻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은 얼마나 들죠? 그리고 여기서 이 가이드의 제일 잔인한 반전이 등장하죠. 주어진 예산이 단 8천만 원입니다. 아, 이 시나리오의 진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핵심 역량인 창의적 문제 해결은 바로 이 8천만 원이라는 족수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짜 따지고 싶었어요. 지금 직원의 절반이 짐 싸서 나가려는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라고 불러놓고 8천만 원을 쥐어준다고요? 좀 어이없는 금액이긴 하죠. 대기업 임원들 워크숍 한번 갔다 오면 깨지는 돈 아닌가요, 솔직히. 이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작부터 넌 실패해라 하고 등 떠미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분노와 좌절감이 바로 퍼실리테이터가 정확히 노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 제약 조건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창조적 제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창조적 제약이요? 부족함이 창의성을 만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만약 평가 대상자한테 무한한 예산이랑 막 자원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게으르고 뻔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아, 전 직원한테 최신형 노트북 하나씩 돌립시다. 막 전 부서에 보너스 빵빵하게 뿌립시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돈으로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엄청 1차원적인 해결책이죠. 하지만 현실 비즈니스 세계에 무한한 자원 따위는 절대 없잖아요. 항상 돈은 부족하고 시간은 촉박하죠. 그쵸. 현실은 늘 쪼들리죠. 그래서 이 8천만 원이라는 극단적인 한계를 던져주고 리더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와, 전략의 본질은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있다는 그 말이 확 떠오르네요. 그럼 이 짠내나는 8천만 원으로 고득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나요? 핵심은 바로 우선순위의 설정과 전략적 집중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 전 부서에 평등하게 찔끔찔끔 돈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최하점을 받습니다. 아,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모두를 잃는 거군요. 네. 대신 앞서 데이터에서 가장 심각한 붕괴 조짐을 보였던 디지털 서비스부 같은 고위험 부서의 자원을 집중 타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과제랑 중장기 과제를 딱 분리하는 거죠. 시간의 축을 나누는 거네요. 당장 돈 안 드는 제도적인 변화부터 치고 나가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유연근무제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거나 되게 수직적인 결제 라인을 간소화하는 건 예산이 안 되는 정책적 결단이거든요. 이런 걸 단기 과제로 빠르게 실행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드는 보상체계 개편 같은 건 뒤로 미루는 건가요? 네, 성과 보상 체계 개편이나 대규모 피드백 시스템 도입은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니까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거죠. 아, 8천만 원 안에서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해야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효과 없었던 되게 낡은 타운홀 미팅 예산 같은 걸 과감히 삭감해버리고 그 자원을 새로운 혁신에 재배치하는 결단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결국 창의성이란 게 막 백지에서 무언가를 뚝딱 그려내는 마법이 아니었네요. 지독하게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를 빨 것인가, 이걸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이었어요. 네, 현실적인 생존 기술인 셈이죠. 자, 이렇게 땀을 쥐게 하는 발표랑 강연 그리고 예산 압박까지 싹 다 끝났습니다. 참가자는 방탈출 게임의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죠. 이제 그 평가를 진행했던 퍼실리테이터가 직접 등판할 시간입니다. 바로 피드백 단계군요. 네네. 저는 이 문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 피드백 가이드라인이 제일 빛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혹독한 65분의 과정이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단두대가 아니라 사실은 리더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성장 인큐베이터라는 걸 되게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평가자들을 위한 철칙을 딱 보면 인성이나 성격을 평가하지 말고 오직 관찰된 행동만을 기록하라.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당신은 리더십이 부족하고 엄청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인격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질의응답 15번 중에서 10분 동안 팔짱을 끼고 있었고 반대 의견을 3번이나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 사실만 말하라는 거죠. 진짜 훌륭한 요약이네요. 인성을 심판하는 판사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목격자로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목격자. 와, 단어가 확 와닿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SBI 모델이 피드백의 핵심 도구로 딱 등장하죠. 원래는 상황, 행동,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기법인데 이 문서에서는 평가의 맥락에 맞게 강점, 보완점, 제안으로 되게 세밀하게 변형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이 SBI 모델 예시를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먼저 강점을 확실하게 딱 챙겨줍니다. 네, 어떤 식으로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대 갈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프레이밍하신 접근법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평가 대상자가 긴장을 살짝 풀겠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네. 그쵸. 그다음 바로 보완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기 과제로 유연근무 확대를 1순위로 하셨는데 설문 데이터를 보면 직원의 62%가 성과 보상의 공정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부분을 의사결정에 고려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와, 이 화법의 마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왜 중요한 데이터를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딱 추궁하면 뇌는 즉각적으로 막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거든요. 기분 나빠서 귀를 닫아버리겠죠. 네. 하지만 62%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를 고려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딱 던지면요. 피평가자 스스로 자신의 빈틈, 즉 그 블라인드 스팟을 스스로 깨닫고 성찰하게 됩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스스로 발견하게 만든다 이거네요. 네, 그게 진정한 코칭이죠. 마지막 제안 단계에서도 다음에는 왜 이 방안이 우선순위인지 근거와의 연결고리를 더 강화해 보세요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싹 쥐어줍니다. 완벽한 마무리네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문서가 단지 무슨 기업의 임원 평가용으로만 쓰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SBI 화법, 인격이 아니라 행동을 분리해서 피드백을 주고 유도 질문 대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이 소통 방식.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유용하죠. 네네. 당장 오늘 저녁에 아이 훈육할 때나 배우자랑 대화할 때 혹은 후배한테 조언 건넬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엄청난 삶의 무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식이 일상으로 다 연결되는 엄청 짜릿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건 직급표에 적힌 어떤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타인과 관계 맺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대방의 성장을 딱 이끌어내는 삶의 태도 그 자체니까요. 네, 맞아요. 삶의 태도. 이 KZ 그룹의 비밀스러운 매뉴얼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잘 쓰인 철학서와도 같습니다. 와, 철학서. 어느덧 우리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우리는 이 65분짜리 숨막히는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리더십의 본질을 파헤쳐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어요. 단편적인 정보의 파편들 속에서 시스템의 모순을 읽어내는 진단 능력, 빗발치는 공격 앞에서도 우호적으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아이키도 같은 소통. 그리고 극단적인 자원 부족 속에서도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적 우선순위까지 알아봤죠. 네네. 게다가 상대를 판가름하는 대신 목격자가 되어서 스스로 성장하게 돕는 피드백의 예술까지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조직 내에서 진짜 답이 안 보이는 복잡한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혹은 예산과 시간 압박에 막 숨이 막힐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가이드라인의 원칙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약은 적이 아니라 창의성을 끌어낼 도구다. 반대 의견은 꺾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춤을 춰야 할 파트너다. 네, 춤의 파트너, 그 비유가 아주 찰떡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 가상의 최민준 팀장이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평가받는 미씨를 되게 흥미롭게 훔쳐봤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막 무심코 넘긴 수많은 업무 이메일, 회의 시간에 동료의 반대 의견을 듣고 순간적으로 딱 굳어졌던 표정, 한정된 생활비 안에서 무엇을 소비할지 내렸던 그 수많은 결정들, 그리고 뭐 가족이나 동료에게 툭 던졌던 짧은 조언들. 아,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네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각자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영양평가 65분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매 순간이 선택이고 소통이니까요. 만약 어떤 보이지 않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이 케인즈 그룹의 채점표로 싹 기록하고 있다면 과연 당신의 성적표에는 어떤 강점과 보완점이 적혀 있을까요? 와, 되게 뜨끔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막 심상하는 대신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그 관찰자의 피드백을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저부터 제 하루를 좀 돌아봐야겠네요. 네, 오늘 우리의 기쁜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끈질기고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